예, 서울 성북을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 헌법에는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러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인맥들이 작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상급법원의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사들에게 뭐 재판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형 로펌들에서 그런 고참 법관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들의 인맥을 통해가지고 이제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다. 또 이렇게 실제로 영향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또 법관들 스스로의 비위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감싸주기 하기 때문에 법관들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더라도 그 법관이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불신도 있어요. 실제 이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에 소위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급법원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이제 관여했다 또는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 이제 이런 사건인데요. 실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되신 재판관들의 그 판결 내용에 보면 먼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돼서 거기서는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사실관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환 전 대법관이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그 부산 고등법원장한테 이제 일정한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도 재판 개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알고 계시죠? 네.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에서는 다 재판 관여 행위, 개입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됐는데 다음 넘겨주시죠. 근데 결론은 이제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왜 무죄 판결이 난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판결의 있습니다. 논리는 이제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법원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사들에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권한도 없는 상급자가 그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 판사들에게 재판에 개입했다면 더 죄질이 안 좋은 거여서 오히려 형을 더 많이 선고를 해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 상급법원 판사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죄질이 더 나쁜데 그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법 감정이 좀 어긋나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죄형법정주의이고 법의 형사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해당돼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권한이 없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위남용죄로 처벌하는데 한국의 직권남용죄는 이런 지위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지위남용죄 같은 걸 도입해야 될 입법적 필요성을 인정을 하십니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독일의 지위남용죄와 같은 그런 처벌 규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남용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했다. 그럼 더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법의 형평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위남용죄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또 이제 같습니다. 반대의 문제도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례 중에는 이제 그 권위적인 정권 시대 때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이제 채용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교육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이 도대체 직권남용죄의 기준이 뭐냐? 어떤 건 직권남용죄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가 좀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행정개혁을 못하겠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겠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행정의 적극성,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이 직권남용죄가 1년에 한 3명 정도 기소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수십 명씩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직권남용죄와 같은 법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예가 이러한 사건들 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른바 농단 사건들에서 그런 판결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집적은 됐습니다만 기준이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는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게 그 후보자 생각에서도 우리 아직 대법원 판례 입장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물론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국민들이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해야 되는데 재벌 총수들은 실형을 선고받는 예가 없다 이런 거예요. 소위 사모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범위 내에서만 법원이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 적용되는 법조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이제 횡령이나 배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50억 이상이면은 최하 형량이 징역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걸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재벌 총수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하니까 재벌 총수들 중에서도 그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재벌 총수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선 불법행위라고 알면서도 뭐 자기 자식에게 경영권 승계해 준다고 불법행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뭐 몇 억만 횡령하고 배임하더라도 실형을 뭐 3년, 4년, 5년 받는데 50억 뭐 몇백억을 갖다가 횡령 배임을 하는데도 예, 그러십시오.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그러게 되면 법이 사람에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지 그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진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 이렇게 신뢰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재벌 총수 재판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사법부가 사람 보고 재판한다. 사건 보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불신을 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재벌 총수에 대한 형량이 일반적인 규모에 비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양형 기준이 약간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다 집행유예 받고 그랬어요. 그 양형 기준 마련된 다음에. 그러니까 더더욱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냥 막연히 뭐 재벌 총수 구속되면 그 회사 어려워진다 이런 막연한 감을 갖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좀 더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우리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강자인 뭐 대기업과 특히 분쟁을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뭐 대표적으로 무슨 기술 탈취 같은 사건들을 할 때 기술을 침해했다라는 그 증거들은 사실은 대기업 내부에 다 있는 것이고 그 대기업이 그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운데 그 중소기업이나 뭐 소비자나 이런 쪽 보고 입증하라고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런 경험 있습니다. 뭐 민사소송법의 기계적인 그 입증 책임만 가지고는 실체 진실의 발견에 다가가기 어렵다 그런 것들은 많이 있고 뭐 민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다 나오는. 뭐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뭐 불공정행위, 뭐 갑질을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은 다 뭐 전화나 이런 걸로 해놓지 문서로 해놓지 않으니까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 뭐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입증하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건 실손해를 이제 상한으로 하니까 결국 나중에 시간 질질 끌다가 배상을 해줘도 그거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금 배상하나 뭐 법원 판결 나와서 배상하나 별 차이 없으니까
나중에 배상하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을 받아서 빨리 그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재판 제도에 의하면 지금 하나 뭐 나중에 하나 그 뭐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의 뭐 12%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입법부가 나서서 그런 좀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거나 악의적으로 배상을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배상을 늦추거나 하면은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떤 법률들에 있는지 후보자 아십니까? 예, 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들어있고 하도급법에 아마 맨 처음 규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기 뭐야 한 6쪽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한 사건이라든가 그런 고의적으로 뭐 경제 약자들의 기술이나 이런 지적재산권들을 유용을 했다라든가 개인 신용정보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쭉 많이 있어요. 이렇게 법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재판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얼마나 적용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 판결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3배 내지 5배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우리 현재 법제인데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배를 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쪽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했다라는 게 뭐 1.33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복적 차원에서 그 가맹점주 단체 만들어 가지고 교섭료하고 그랬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아예 장사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기껏 이제 법원이 그거에 대한 징벌적 배상한 게 1.3배예요. 소위 이제 납품단가 후려치기라고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이제 납품대금 이제 깎아버린 뭐 이런 사건들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인데 그런 경우도 한 1.6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국회에서 어렵게 입법을 해가지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사법부가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이다. 법원에 입법 취지를 살리지 않고 어떤 그 법관이 자기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뭐 우리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냥 실손에다 조금만 얹어가지고 이렇게 배상을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를 못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법원행정처가 징벌적 배상의 어떤 배상 기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급심 법원들이 이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판결의 기준들을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 전통적인 손해배상 개념에 익숙해 있는 기존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 그동안 익숙해 있는 그런 제도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 취지는 그걸 뛰어넘어서 배상하라는 것인데 그게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한 입법 취지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해당 재판부들끼리 상의해서 뭐 기준을 만들든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죠. 그 우리 법원이 좀 심도 있게 심리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형식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많이 양상시키는 그런 좀 전근대적인 판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안 고쳐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뭐 대표적인 것들로 이제 집시법 집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집시법 위반으로 대량의 전과자를 만드는 거 그런 게 아주 그 우리 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해에 막 300명, 500명씩 전과자가 생기기도 해요. 집회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만큼. 근데 그 대표적인 법리가 뭐냐면 이제 공모공동 정범이라는 건데 집회 과정에서 누군가 일탈자가 생겨가지고 뭐 경찰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럼 그 사람을 뭐 폭력행위로 처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회 주최자하고 집회 참가자들도 공모공동 정범으로 그냥 다 처벌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 법리에 의하면. 이런 건 좀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음 좀 넘겨줘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NACCP 판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판결인데 그 집회 자유라는 건 헌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제한하게 되게 되면 이제 헌법 위반이 되니까 그 집회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더라도 집회 주최자를 같이 처벌하려면 그 집회 주최자가 그 폭력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것이지 집회 과정에서 일부 폭력이 있었다 그래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법리들은 알고 있습니까?
미국 법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금 보니까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에 있어서 소위 이제 그랜데 판결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판결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가하면은 그 중에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런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걸 공범이나 정범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집회 시위라 그랬습니다. 집회 시위라는 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 그 법원에 있어서는 세심한 법리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집회 과정에서 일부 폭력 행위가 나오면은 그냥 거기 참가했던 사람이나 주최한 사람들을 전부 공모 공동정부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법리인데 저는 이런 건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넘겨보세요. 일부 이제 고등법원 판결 중에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의 시위 주최자에게 함부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걸 확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하게 있는데 이런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진 않았어요. 한번 대법원 판사가 만일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의 판례 법리 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해서 그 그렇게 기본권들을 법원의 판결로 너무 많이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미란다 판결이라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에 나오는 다 얘기 드립니다. 미란다 판결은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를 이제 법원이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기준을 이제 판례로 제시를 한 거죠. 뭐 입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법원이 그 판결로서 제재를 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미란다 판결의 그 철학이나 정신 이런 것들은 계속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압수수색들이 많이 남발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뭐 이 범위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법원이 느꼈다면은 당연히 이건 법원이 나서가지고 판례 법리를 통해서라도 그 압수수색의 범위나 이런 걸 특정하도록 하고 사법 절차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인권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미란다 원칙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 법원이 좀 더 그런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런 역할들을 정확히 하려고 해야지 뭐 검찰이 반발한다 뭐 한다 그래서 그런 좀 그 사법부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강단 있는 철학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자 동의를 하시죠?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대법원 판례도 피의자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판례로서 선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뭐 형사 절차만큼에 있어서는 사법적 적극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는 공소 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법률의 절차에 위반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데 그 수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수사한 거에 대해서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공소 기각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게 되게 되면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은 부패 수사하고 경제 뭐 수사 이런 거로 제한돼 있는데 그걸 이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뭐 위증이라든가 무고라든가 이런 범위로까지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검찰청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한 것이냐, 그 시행령이 위법한 것이냐의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행령이 위법한 것이냐는 그 국회가 판단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죠? 시행령의 위법성은 어디서 판단해야 됩니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그렇죠. 가지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뭐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공소제기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근데 실무를 보게 되면 보통 판사님들이 그런 걸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그냥 양형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아니라는 것이고 정확히 법원이 그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소제기 판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는 지금 경찰청법에 위배돼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검찰이 넓히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판단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수사기관에 있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예. 부분에 관해서 법원이 그건 좀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이런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거죠.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정치인들이 보게 되면 재판부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행동들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아주 구체적인 재판,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걸 이제 뭐 어떤 비판을 하거나 이런 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재판의 진행 중에 그 재판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뭐 사건을 병합하지 마라, 뭐 사건을 빨리 뭐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겠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판결을 하라 이제 이런 압박을 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로서 그런 압박으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예, 뭐 국가 권력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필요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냥 서류만 보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그 구속이 적법하냐,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뭐 검찰이 하는 게 맞겠지 하고 다 구속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법원의 심리를 받는 것들은 그 후에 있어서의 어떤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좀 거꾸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서 구속 적부심 아니 뭐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죠. 예, 1분만 좀 주시면 이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압수수색 문제에 있어서도 법원이 그거에 문제점을 느꼈다면 법원 스스로 그런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그래야지. 그 눈치를 보면서 뭐 이걸 법으로 해야 되네, 뭐 법이 안 돼서 못 하겠냐. 그렇게 되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그런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 남용이나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권이 제한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법원이 그걸 이제 자꾸 뭐 입법이 안 됐다는 핑계를 대고 그런데 소극적으로 나서면 저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소신이 없다. 뭐 다른 뭐 어떤 권력이 세다고 느껴지는 검찰이나 이런데 눈치 본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법원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아까 입법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그 부분을 사법부 내에서 할까 잠깐 예. 예. 네,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평생을 변호사로서 선수답게 질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